네, 오늘 소개해드릴 거는요, 제가 가장 즐겨보는 신문입니다. 영국의 파이낸셜 타임스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 신문을 왜 내가 좋아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이 신문을 즐겁게 볼 수 있는지, 또 이 신문을 보면 뭐가 좋은지, 이거를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고요. 한번 저랑 같이 차근차근 1페이지부터 쭉 한번 훑어보는 그런 시간을 가질까 합니다. 제가 파이낸셜 타임스 너무 팬이에요. 진짜 2008년부터 보기 시작했거든요. 2008년에 처음 영국에서 보기 시작해서 지금까지 쭉 봤어요. 한국에 제가 2010년 초에 왔는데 그때부터 제 돈 내고 구독을 계속 하고 있고요. 이게 비싸거든요. 나중에 또 설명을 드리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돈값을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더 많은 분들이 이 신문을 저랑 같이 봐주시면 더 재밌지 않을까 해서 이런 시간을 갖게 됐습니다. 그 오렌지색 종이가 특징이고요. 단점은 어려워요. 제가 영자신문을 그래도 한 5년 정도 다니다가 영어 공부를 많이 해가지고 영국에 가서 이걸 보기 시작했는데 처음에는 이게 눈에 안 들어오더라고요. 읽어봐도 재미도 없고 뭔 얘기인지도 모르겠고 뭐 좀 그랬어요. 그랬는데 좀 학교에서 공부를 하면서 경영학도 공부하고 경제학도 공부하고 하면서 보니까 그때부터 좀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더라고요. 대신 장점은 있어요. 확실한 장점이 있는데 뭐냐면 아까 IHT처럼 전 세계인을 대상으로 만드는 거라서 다른 신문이랑 달라요. 그러면 한국에서 제일 유명한 외국 신문은 뉴욕타임스잖아요. 근데 뉴욕타임스는 기본적으로 뉴욕 사람들을 위해서 만드는 거거든요. 뉴요커 신문이에요. 근데 FT는 그게 아니라 전 세계인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어떤 내가 무슨 특정 지역이나 특정 국가에 대한 사전 지식이 없어도 볼 수 있게끔 그렇게 글을 써놨어요. 그게 되게 좋은 거고요. 물론 기자들 중에는 백인이 많은 편이라고 하긴 하더라고요. 뭐 그거야 어쩔 수 없겠죠. 왜냐하면 본부가 영국인데 뭐 어떻게 하겠어요. 네. 또 하나 장점 뭐냐면 이게 자유주의, 그 리버럴리즘의 관점에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말하는 무슨 뭐 미국 민주당식 그런 리버럴이 아니라 진짜로 그 자유로운 사고. 네, 맞아요. 이게 그 소유는 니케이예요. 네, 일본 니케이가 2000 몇 년, 한 3, 4년 전에 샀어요. 그래서 영국 회사 소유였다가 지금은 니케이 소유입니다. 어쨌든 네, 장점은 이제 자유주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그런 신문이라서 정치색을 바라질 않아요. 왜냐하면 독자들 중에는 정치색이 다 다양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누구 한 명의 입맛에 맞추는 게 아니라 우리는 독자 여러분이 다 부자 되도록 만들어 줄게요. 약간 이런 컨셉에서 접근하는 신문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정치색에 신경 쓰지 않고 봐도 돼서 그게 되게 홀가분하기도 하고, 또 그래서 다른 신문에서는 하지 못하는 말도 과감하게 할 때가 있어요. 그게 되게 좋아요. 그래서 슬로건을 보면 밑에 보시면 without fear, without favor라고 되어 있는데 뭐 해석하면 누구를 겁내지도 않아. 우리는 할 말 다 해. 또 우리는 누구를 위해서 말을 하지도 않아. 누구 편들어주는 거 이런 거 안 해. 이런 뜻의 슬로건을 쓰고 있는 거죠. 뭐 불편부당이라고 해야 되나? 뭐 한국말로 하면 그런 것 같아요. 네, 이게 그 제호라고 봐야 되나? 그 마스트헤드라고 하는 그 판권 페이지에 있는 그림이고요. 보시면 이 세계 여러 곳에 있는 마천루들이 쭉 나와 있는데 하나씩 만들 때마다 이게 추가되는 것 같더라고요. 뭐 금문교도 보이고 왼쪽부터 금문교가 보이고 그 다음은 이게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같아요. 왼쪽에서 두 번째 건. 세 번째는 모르겠고 네 번째도 모르겠고 다섯 번째 그 런던에 있는 샤드 같고 네 뭐 말레이시아 페트로나스 타워 쌍둥이 타워 보이고 두바이에 있는 거 보이고 뭐 등등 맨 오른쪽에는 그 그죠? 상해에 있는 그 동방명주랑 시드니 오페라 하우스. 일단 맨 오른쪽 다리는 뭔지 모르겠는데 그것도 아마 그냥 오페라 하우스 옆에 있는 그 호주 다리 같아요. 뭐 이런 것들 주고 있고 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네 스카이런너님, FT는 말씀대로 너무 어렵고 잠시만요. 이거 가리잖아. 잠시만 기다렸어요. 네. 월스트리트 저널이나 뉴욕 타임스도 어렵더라고요. 대안으로 이코노미스트는 그나마 읽을만 한데 맞습니다. 근데 사실 영어만 놓고 보면 이코노미스트가 월스트리트 저널이나 뉴욕 타임스보다 더 어려워요. 훨씬 어렵거든요. 근데 월스트리트 저널이나 뉴욕 타임스는 그 문화에 대한 배경 지식이 있어야지 보는 신문이라서 그런 거고요. FT는 약간 이코노미스트 과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다만 경제 경영에 대한 그런 기본 기초 그 용어들이나 그 지식 같은 거는 갖추셔야지만 이 신문을 재밌게 볼 수 있어요. 물론 몰라도 볼 수는 있는데 재미가 없고 재밌게 보려면 좀 공부를 하고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공부는 어떻게 하느냐? 그건 제가 말씀드릴게요. FT를 즐기기 위해 필요한 거 딱 나오네. 1번은
토플 영어 정도 어휘는 아셔야 돼요. 토플 영어란 무엇이냐면 토플이라는 게 대학원을 나오고 아니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대학원을 갈 때 보는 시험이잖아요. 뭐 미국에서. 그러니까 미국 기준으로 대학을 졸업한 사람들이 알아야 하는 어휘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한국엔 그런 개념이 없잖아요. 한국 사람들은 한국말 다 잘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는 성인이 되고 나면 따로 한국말을 배우지 않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미국이든 영국에서는 영어라는 그 언어의 그 어휘가 한국어 어휘보다 훨씬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수준에 따라서 구사할 수 있는 어휘가 달라요. 그래서 보통 고등학교 졸업한 일반인이 쓰는 어휘들과 대학을 졸업하고 학교에서 쓰는 어휘가 달라요. 그게 무슨 뭐 어려운 용어를 쓴다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똑같은 일상 용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냥 어휘가 달라요. 그거를 아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거를 아냐는 모르냐가 굉장히 이런 영어 신문을 읽을 때 재밌게 읽을 수 있느냐 없느냐의 그 판가름을 내는 그런 기준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Herculean efforts 그러면 이 뜻이 뭘까요? 이런 단어 안 쓰잖아요. 실상용어에서 안 써. 우리가 뭐 미국에 어디 뭐 가서 햄버거 먹고 햄버거 사 먹고 뭐 식당 가고 뭐 이러는데 이런 말 안 쓰잖아요. 캐코포니 이런 말 안 쓰잖아요. 마지막 hierarchy 이런 거는 좀 아시죠? 뭐 우리 또 그 공대 나오시고 프로그래밍 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어쨌든 이런 말들을 미국인들도 일반적인 일상에서는 안 쓰거든요. 밥 먹고 잠자고 이럴 때 안 써요. 하지만 대학원을 갈 정도의 수준이라면 알아야 되는 어휘예요. 이런 거는 한국 사람은 그냥 딸딸 외우는 수밖에 없어. 우리가 이런 거를 뭐 영화 보고 뭐 드라마 보고 뭐 미드 보고 뭐 영어 회화 학원 다니고 이래서 이런 단어를 접할 일이 없거든요. 이거는 그냥 토플 영어 그 문제집을 사시든 단어장을 사시든 학원을 다니시든 딸딸 외우는 수밖에 없습니다. 맨 위에 허큘리안 에포츠라는 거는 허큘리안이 그 헤라클레스 있죠. 헤라클레스를 이제 그 영어로 형용사형으로 만든 거거든요. 그러니까 헤라클레스 같은 노력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헤라클레스처럼 어마어마하게 노력을 하는 그런 아주 막대한 노력을 쏟아붓고 있다는 그런 말을 할 때 허큘리안 에포츠란 말을 쓰고요. 캐코포니는 뭐 난리법석, 소란 뭐 이런 혼돈 뭐 그런 상황을 말하는 말이고요. 하이라키는 다 아시겠지만 이 위계 질서를 말하는 거죠. 뭐 이를테면 회사에서도 하이라키가 있잖아요. 뭐 과장, 부장, 차장, 뭐 대리 이런 게 있고 근데 이런 표현을 아는 게 중요한 거죠. 네, 워드 스마트 좋습니다. 워드 스마트도 좋고요. 또 뭐 여러 가지 추천한 게 있는데 옛날에 저기 그 고종석 선생님이 추천한 책이 있는데 제가 나중에 또 뭐 여기 댓글로 남겨드릴게요. 뭐 그런 이제 그 영어권에서 보는 좋은 책도 있고 저 같은 경우는 그 토플 공부를 하면서 토플 학원을 2달인가 다녔고 거기서 나눠주는 문제집으로 어휘 공부를 했고 그 다음에 컴퓨터 프로그램 중에 화면에 단어를 띄워주는 게 있어요. 그 토플 어휘를 그냥 띄워줘요. 그때 5초에 하나씩 단어가 지나가. 그거를 특별히 공부하는 게 아니라 그냥 화면에 항상 띄워놓고 있는 거예요. 회사에서 그냥 일할 때 계속 띄워놓고 있어. 그 5분에 하나씩 단어가 지나가. 그러면 그거를 1년을 해보세요. 그러면 단어를 뭐 몇백 번은 계속 볼 거 아니에요. 그럼 외우기 싫어도 외워지는 거죠. 이런 식으로 뭐 그런 팁도 있습니다. 그런 프로그램이 인터넷 찾아보시면 아마 있을 거예요. 모르시면 저에게 나중에 따로 알려주시면 제가 보내드릴게요. 그게 그 오픈 소스거든요. 그래서 아마 쓰셔도 될 것 같습니다. 말이 길어졌네. 네, 두 번째는 경제 경영 독해력이 필요한데 이것은 인디지오 블로그를 보시면 충분히 커버하실 수 있습니다. 제 블로그를 꾸준히 열심히 보신 분들은 이런 경제 경영 지식 측면에서는 FT를 보시는데 전혀 지장이 없으실 거예요. 이를테면 프라이빗 이퀴티가 무슨 뜻이냐 이런 거 제가 블로그에서 누누이 얘기하죠. GDP의 유래, GDP는 어떻게 생겨났냐. 제가 번역한 책을 보시면 아실 수 있습니다. 제가 다음 시간에 유튜브에서 또 방송할 거예요. 그리고 블랙숄즈는 뭐 하는 사람들이냐. 제 유튜브 지지난 화를 보셨으면 아실 수 있죠. 그 노벨상 받은 그분들이죠. 펀드 만들었다 망했던 분들. 이런 것들에 대한 기본 상식은 알고 있으면 훨씬 재밌게 볼 수 있어요. 물론 신문에서도 대충 설명은 해주는데 그래도 알고 보면 훨씬 쉽게 이해가 되는 거죠. 세 번째 필요한 건 돈입니다. 돈. 왜냐하면 비싸요. 이게 예스24에서 구독을 받던데 66만 원이더라고요. 1년에 66만 원. 그러니까 한 달로 치면 한 5, 6만 원 하는 것 같아요. 근데 한국 신문이 보통 2만 원 정도 하잖아요. 그거에 비하면 훨씬 비싼 돈이고 이게 또 디지털은 따로예요. 뭐 디지털만 보면 싸지 않아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디지털은 이게 디지털 온리예요. 디지털 온리인데 한 달에 $40. 그러니까
한 달에 5만 원. 이것도 그냥 비슷한 거예요, 결국에. 1년으로 보면 좀 싸지만, 1년으로 싸지만. 또 프리미엄 디지털이라는 건 디지털 컨텐츠 중에 프리미엄 독자한테만 열리는 게 있어요. 특히 신문에 보면 맨 마지막 페이지에 렉스 칼럼이라는 게 나오는데, 그거는 일반 디지털 판에는 안 나오고 프리미엄 디지털 구독을 해야지만 보여지는 그런 컨텐츠입니다. 뭐 이런 게 있어가지고 좀 골치가 아픈데, 저 같은 경우는 디지털 판은 안 봐요. 네, 저는 디지털판을 안 보고 그냥 프린트판을 보고, 대신에 프린트판을 보면 프린트판을 그대로 마치 PDF처럼 화면에서 볼 수 있게 해주는 e페이퍼 기능이 있어요. 그거를 이제 회원이면 볼 수 있거든요. 그거를 저는 봅니다. 주로 근데 종이로 보고요. 뭐 좀 비싼 신문이죠. 네, 그래서 돈이 좀 필요한, 돈과 용기가 필요한 그런 컨텐츠입니다. 그래서 한 달에 4, 5만 원 정도를 여기 쓸 것이냐 말 것이냐를 결정을 해야 되는데, 그게 뭐 봐서 소용이 없으면 쓰기 그렇지만 자꾸 보다 보면 자꾸 점점 더 재밌어지고 점점 많이 알게 되고 하니까 전 좋은 것 같더라고요. 네, 이코노미스트가 그나마 쉽게 느껴지셨다니 대단하십니다. 이코노미스트가 정말 글을 쓰는데 굉장히 심혈을 기울이는 매체잖아요. 네, 이코노미스트는 기자 개인이 쓰는 게 아닙니다. 거기 보면 기자 이름이 나오지 않아요. 그 기자의 바이라인이 나오지 않고 그냥 이코노미스트가 썼다 이런 식으로 기사가 나오는데, 그건 왜 그러냐 하면 취재하는 기사는 따로 있고 그 본사 사무실에 앉아서 글 쓰는 사람들이 따로 있대요. 그분들은 굉장히 연륜이 높은 시니어 에디터들이 있어서 이렇게 취재한 기자들이 취재한 내용을 보내면 그걸 가지고 멋있게 글을 만들어서 마치 한 명이 얘기한 것 같은 그냥 일정한 톤과 매너로 전 그 매거진 하나를 다 만드는 거예요. 그런 대단한 일을 하는 것이 이코노미스트 매거진이고요. 그것도 마찬가지로 국제 매거진이기 때문에 뭐 보시기에 더 편하실 수도 있다는 생각은 드네요. 솔직히 NIT는 저는 별론 게, 저도 잘 모르겠어요. 봐도 잘 이해가 안 되는 때가 많고 정서도 잘 안 맞아요. 그거는 제 생각에는 뉴요커들이 보는 게 맞는 것 같고, 저희 이모가 맨하탄에서 한 30년인가를 사셨어요. 지금은 이제 한국에 오셨는데, 이모는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뉴요커 감성이 있기 때문에 그걸 굉장히 좋아하시는데, 일반 한국 사람이 그 NIT를 보고 재미를 느끼기엔 좀 빡세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FT는 어떤 신문이냐 좀 더 설명을 드리면 1888년에 창간을 했더라고요. 그게 고종 24년이고 퀸 빅토리아 51년 치세입니다. 굉장히 오래됐죠. 이 고종과 퀸 빅토리아의 특징은 둘 다 굉장히 재위 기간이 긴 왕들입니다. 한 명은 나라를 말아먹었고 한 명은 나라를 세계 제국으로 만들었죠. 네. 어쨌든 네. 그리고 하여튼 FT는 런던에 본부가 있고요. 그 되게 오래된 회사 그 본사 사무실이 있는데 얼마 전에 그 리노베이션 해가지고 다시 들어갔다고 하는 그런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인은 원래는 그냥 단독 회사였고 1957년에 피어슨이라고 하는 영국 출판 회사가 있거든요. 그 회사가 이 파이낸셜 타임스를 샀어요. 그래서 2015년까지 갖고 있다가 2015년에 일본의 니케이가 샀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대주주가 니케이입니다. 니케이는 일본 경제신문이죠. 일경, 그래서 그 일경이 니케이거든요. 일본 경제신문이고요. 그 회사는 엄청 커요. 그 FT랑 비교도 할 정도가 아니고 그 사이즈나 매출로 볼 때 엄청 큰 회사고, 일본이 그만큼 이제 경제가 크니까 그런 회사고, 압도적인 그 뭐라 그러냐 권위를 갖고 있는 신문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FT에 대해서는 절대 편집권에는 참견하지 않겠다는 조건으로 샀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그 뭐 FT에 문제가 생겼다거나 FT에 무슨 일본 입김이 들어간다거나 이런 느낌은 별로 받지 않고 있는데, 제 생각에는 그래도 약간은 옛날보다 좀 재미가 떨어진 것 같은 그런 느낌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사실 원래 니케이가 사기 전에도 FT는 약간 친일본적인 정서가 강했어요. 영국 사람들이 일본을 좀 좋아하는 것 같아요. 한국보단 특히 그런 한일 관계 이런 거 있을 때 일본 쪽 입장을 많이 다루는 것 같기도 하고, 특히 영국도 제국주의로 남의 나라를 이제 식민지화했던 그런 과거가 있고, 일본도 그렇기 때문에 영국이 일본의 그 식민 지배를 잘 까질 못해요. 왜냐면 자기들도 그걸 했기 때문에 그런 비판을 잘 못하고, 그거를 좀 이렇게 현실주의적인 측면에서 뭐 잘 살게 해준 거 아니야 약간 이런 식으로 보는 측면이 있거든요. 네, 그런 시각이 있고, 이제는 또 심지어 일본 자본의 소유가 됐으니 뭐 더 할 말이 없지만 어쨌든 편집권은 독립적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합니다. 부수는 종이는 17만 부, 굉장히 작은 거죠. 참고로 조선일보가 100만 부가 넘거든요. 그리고 뭐 중동 다 뭐 70만, 60만 이렇게 되고요. 중동이 아니라 동중, 네, 조동중입니다. 네, 여러분. 그리고 매일경제신문이 한 50만 부 정도 되고, 네, 그런 거에 비하면 굉장히 적은 부수지만
디지털 구독자가 70만 명이 넘고 이게 어마어마한 거죠. 게다가 종이든 디지털이든 구독료가 비싸기 때문에 전체 매출로 보면 굉장히 큰 거죠. 그리고 이것뿐만 아니라 FT도 뭔가 여러 가지 사업을 많이 합니다. 뭐 데이터도 팔기도 하고, 뭐 컨설팅도 하기도 하고, 뭐 포럼 같은 이벤트도 하고 등등 해서 돈은 잘 버는 회사입니다. 자, 그러면 구성을 살펴볼게요. 구성은 신문이니까 매일 나오는데 일요일은 안 나오고요. 월요일은 본지에다가 그 펀드 매니지먼트 섹션이 있어요. 이렇게 조그만 타블로이드 판에 펀드 매니지먼트 그 산업 업계에 대한 업계 동정이랄까, 뭐 누가 승진했다, 누가 어디로 이직했다 이런 식의 그 업계 동정 섹션이 있고, 본지는 그냥 본지가 있고요. 원래는 또 그 금융 관련해서 별지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한국식으로 치면 A 섹션이 있고 B 섹션이 있었는데, A 섹션은 그냥 일반 면이고 B 섹션은 경제면이고 이런 구조였는데, 지금 그 코로나 때문에 그 다들 재택근무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면수가 줄어서 섹션이 합쳐져서 그냥 하나의 섹션에 그 경제 뉴스까지, 금융 뉴스까지 다 합쳐서 나옵니다. 그래서 월요일, 화요일, 목요일, 월, 화, 수, 목까지는 다 지금은 본지만 나오는 그런 형태고요. 금요일에는 본지 플러스 How to Spend It이라는 그 잡지가 하나 껴 나오는데요. 이 잡지가 또 어마어마한 잡지죠. 이게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겼어요. 이게 두께도 엄청 두껍고 종이가 엄청 좋아요. 그냥 이를테면 여성 매거진 이런 거 생각하시면, 패션 매거진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나오는데 제목이 뜻이 어떻게 돈을 쓸 것인가잖아요. 그러니까 주중에 FT 보고 돈을 벌었으면 주말에는 How to Spend It 보고 돈 쓰라는 거예요. 뭐 좋은 거, 비싼 거, 명품, 뭐 명품의 명품, 뭐 집 엄청 비싼 거, 이런 뭐 아주 비싼 여행, 뭐 요트 타고 가는 여행, 뭐 이런 거, 남극 여행, 뭐 이런 거, 온갖 그런 비싼 거, 부자들 돈 쓰는 거에 대한 정보가 여기 다 들어있습니다. 이거는 FT랑은 거의 별도로 운영이 되고요. 편집장도 따로 있고 스태프가 완전 따로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How to Spend It 같은 경우는 원래 금요일 발행으로 알고 있는데, 영국에서는, 한국에서는 그 날짜가 좀 오락가락하는 것 같아요. 뭐 일요일에 받을 때도 있고 토요일에 받을 때도 있고 뭐 주중에 받을 때도 있고 오락가락하는데, 그 이유는 이거는 한국에서 찍는 게 아니라 영국에서 찍어가지고 비행기로 갖고 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날짜가 좀 달라지는 것 같아요. 신박하죠. 네, 이게 굉장히 성공한 잡지예요. 이 모델로 굉장히 성공한 잡지라서 영국에서 상도 여러 번 받았고, 그 리비아의 가다피 있잖아요. 무하마드 카다피 독재자 죽었잖아요. 근데 독재자 그 카다피가 죽었을 때 그 리비아 시민들이 카다피 궁전에 우우 쳐들어가가지고 거기를 다 약탈을 했는데, 갔더니 그 카다피 책상 위에 How to Spend It이 딱 놓여있더래요. 네, 그 카다피도 이 섹션의 애독자였던 거죠. 이거 보고 돈 쓰는 거죠, 한마디로. 네, 그렇고 토요일자는 주말판이에요. 주말판이라서 위크엔드 섹션이고, 본지가 있고 그 다음에 두 개의 부가 섹션이 있습니다. 라이프 앤 아츠라고 해가지고 약간 문화면 뭐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문화 섹션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하우스 앤 홈이라고 해가지고 가정, 음식, 가드닝, 데코레이션, 인테리어 뭐 이런 거, 그런 걸 다루는 섹션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개의 추가 섹션이 있고요. 이게 내용이 또 엄청 좋아요. 그래서 이걸 다 보려면 그냥 하루가 가. 진짜 꼼꼼히 보려면 하루가 갈 정도의 그런 엄청난 양의 그 정보가 있는 섹션입니다. 네, 또 콜라를 마시고. 네, 지금 몇 분이나 와 계신가요? 이거 기록 아니야? 32분이나 보고 계시네요. 놀랍습니다. 화이팅! 네. 그러면 이제부터 드디어 본격적으로 신문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게 오늘자입니다. 오늘은 토요일 아니구나. 오늘 일요일이죠. 일요일이니까 토요일자 신문을 볼게요. 토일 이제 그 주말판이죠. 한국 신문들도 주말판이 있긴 한데, 아직은 한국에서는 주말판이 오히려 주중보다 더 적어요. 왜냐하면 한국에서는 신문이라는 게 기업에 들어가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왜냐면 광고주니까 기업들이 많이 봐야지만 신문을 많이 찍는 의미가 있는데, 토요일은 기업들이 쉬잖아요. 그러니까 기업에 신문을 넣질 않아요. 넣어도 보는 사람이 없으니까 사무실에 안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국 신문들은 토요일 판은 되게 조금 만들어요. 가정용으로 만드는 거죠. 근데 FT는 그게 아니라, FT도 그렇고 뉴욕타임스도 그렇고 서양 쪽 신문들은 주말판이 엄청 두껍습니다. 왜냐하면 서양 사람들이 하는 일이 주말에 그냥 집에서 쉬면서 신문 보는 게 일이니까, 그거를 노려가지고 그 광고 시장을 노려서 굉장히 두꺼운 신문을 만드는데, FT도 주말판에 굉장히 많은 공을 들여요. 한번 볼게요. 자,
맨 위를 보시면 와이어 카드 앤 미라고 해서 라이프 앤 아트 섹션에 실리는 특집 인터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와이어 카드는 혹시 아시는 분이 계시나 모르겠는데 얼마 전에 네, 최은경님, 네, 질문하세요. 디지털로 안 조고는 뭔가요? 디지털로 안 보는 이유가 뭐냐고요? 왜냐하면 오늘 보시면 알 거예요. 오늘 저랑 이 신문을 쭉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신문 페이지로 볼 때에 그 정보를 흡수할 수 있는 양이 달라요. 왜냐하면 내가 아는 것만 내가 보고 싶은 거를 찾아서 볼 때는 당연히 디지털이 편하죠. 검색해서 보면 되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 신문을 쫙 훑어놓고 보면서 지금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고 있구나 하는 전반적인 정보를 입수하려면 내가 모르는 것도 봐야 되잖아요. 그럴 땐 신문만 한 게 없거든요. 종이 신문이 이게 넓으니까 정보량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저는 디지털 안 봅니다. 그래서 저는 종이 신문을 보고요. 또 하나 이유는 제가 뭐 카페에 가거나 무슨 버스에서도 보고 지하철에서도 보고 이러거든요. 보고 그냥 버려요. 그러니까 그렇게 편하게 보려면 또 종이가 편한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종이 신문 있으면 뭐 신발 속에 넣는다든가 뭘 닦는다든가 등등 좋을 때가 많습니다. 네. 뽀대도 나잖아요. 뽀대. 그때 아까 누가 말씀하셨죠? 그 잠실의 모 카페에서 제가 영자 신문을 보는 걸 본 적 있으시다고 하는데 제가 그 카페에서 그 신문을 보고 버려주세요 그러고 이제 놓고 왔는데 다음에 갔더니 그거를 이제 인테리어 데코로 이제 놓고 쓰시고 계시더라고요. 뭐 그렇게 쓸 수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 네, 아무튼 네, 그 와이어카드라는 독일 핀테크 회사가 있었는데 굉장히 크게 성장한 회사인데 FT가 몇 년 전부터 얘네를 의심했어요. 기사를 계속 내면서 회계 조작하는 것 같다. 뭔가 실체로 엄청 부풀린 회사 같다. 이런 식으로 공격하는 기사를 내가지고 와이어카드가 FT를 되게 또 반박하고 너희가 가짜 신문이다, 가짜 뉴스다 이러면서 반박하고 굉장히 싸웠는데 얼마 전에 와이어카드가 정말로 회계 조작인 것이 드러나서 날라갔어요. 회사 날라가고 창업자는 도망갔어요. 독일인데 이게 가능하더라고요. 잠적했어. 전 세계 어디 갔는지 몰라. 이런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FT가 한 건 한 거죠. FT가 한 건 하고 FT를 믿었던 독자들 중에는 FT를 믿고 와이어카드를 숏셀링 한 거예요. 미리 공매도 아시죠? 우리 또 유튜브 보셨으면 아시지. 공매도 쳐가지고 주가가 이제 떨어지고 회사가 날라갔으니까 엄청난 돈을 번 독자들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요즘 FT가 굉장히 으쓱으쓱하고 있어요. 되게 큰 건을 한 거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취재했던 기자가 자기의 취재담을 쓰는 그런 코너를 이제 만든 것 같아요. 그리고 메인 기사를 보죠. 이게 그 가운데 큰 게 메인 기사죠. 메인 기사는 이게 누구야? 어디 많이 보시던 아저씨가 있네요. 맞아요. 네. 렉시노님 지하철에서 신문 보고 3번위에 놓는 20세기 티켓. 진짜 좋아했어요. 저도 저는 주로 잠실 야구장에 야구 보러 갈 때 신문 많이 봤는데 아저씨들이 스포츠 신문 보고 이렇게 선반 위에 놓으면 저도 이렇게 꺼내가지고 같이 보고 이런 게 정말 옛날에 에티켓이었는데 아니 언제부턴지 지하철에 신문 버리지 말라고 그런 이상한 캠페인이 벌어져가지고 그것 때문에 신문 나눠보는 그 좋은 관습이 없어졌더라고요. 그러니까 신문 산업이 망하지. 안타깝습니다. 네, 어쨌든 네, 다시 돌아가서 메인 기사. 네, 누구냐? 손정희 아저씨예요. 손정희 아저씨가 오늘 탑 기사입니다. 내용은 뭐냐 하면 이거 잘려서 안 보이네. 네. 소프트뱅크가 나스닥 웨일이래요. 웨일이 고래잖아요. 소프트뱅크가 나스닥 고래인 것으로 밝혀졌다는 거예요. 언매스크니까 마스크를 벗겼다는 거예요. 마스크를 벗기고 보니까 소프트뱅크였어. 뭐가? 엄청난 휴지 테크 랠리를 촉발시킨 것이 소프트뱅크였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뭔 얘기냐? 한번 보죠. 네, 기사 쓴 사람을 보면 이게 기자 이름인데 카나 이나가키, KT 마틴, 로버트 스미스 앤 로빈 위글스워스라는 여러 명의 기자가 공을 들여서 쓴 기사입니다. 앞에서부터 읽어볼게요. SoftBank is the Nasdaq whale that has bought billions of dollars worth of US equity derivatives in trades that stalked the fevered rally in tech stocks before a sharp pullback on Thursday and Friday, according to people familiar with the matter. 이게 한 문장이야. 진짜 너무하네. 문장이 너무 길죠. 너무 길지만 순서대로 보면 이해는 쉽게 할 수 있어요. 자, 처음부터 보면 나스닥 고래가 소프트뱅크였어. 알고 보니까. 근데 그게 뭐였냐면 나스닥 웨일이라는 건
최근에 그 엄청난 나스닥 랠리가 있었잖아요. 미국 주식시장이 지금 확 올라갔잖아요. 미친듯이 8월 한 달 동안. 그거를 가능케 했던 것이 나스닥 웨일이라고 하는, 나스닥 고래라고 하는 어떤 미지의 투자자였는데, 얘네가 옵션 거래를 엄청 많이 한 거예요. 옵션 뭔지 아시죠? 또 저의 유튜브를 보셨으면, 지난화를 보셨으면 옵션이 뭔지 아실 텐데, 콜옵션을 많이 사가지고 이 테크 스톡들을 확 뛰어 올린 것이 알고 보니까 소프트뱅크였네? 이렇게 지금 드러난 거예요. FT의 조사 결과. 다음 단락입니다. The Japanese conglomerate has been snapping up options in tech stocks during the past month in huge amounts. 여기까지만 할게요. 그러니까 일본 재벌이죠. 일본 재벌이, 그러니까 그 일본 재벌, 그건 소프트뱅크죠. 소프트뱅크가 테크 스톡에 대한 옵션을 엄청 많이 사들였다는 거예요. 스냅핑업이 이렇게 딱딱딱 잡는 그거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옵션을 많이 따먹고 있었다는 거죠. 지난 한 달 동안에 엄청난 양으로. 그 다음에 뭐라 그러냐면 fueling the largest trading volumes ever in contracts linked to individual companies, these people said. 그러니까 그 인디비주얼 컴퍼니, 개별 회사에 관련된 어떤 옵션 컨트랙트들을 엄청난 양으로 사들이면서 그 주가를 올렸다는 거죠. 그 사람들에 따르면 one banker described it as a dangerous bet. 그 취재에 응한 취재원 중에 한 명은 이것을 아주 위험한 벳이라고 얘기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 다 그런 내용인데요. 이게 좀 충격적인 내용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아는 손정희 씨가 그 알리바바 투자하고 쿠팡 투자하고 지금 벤처 산업에 투자해가지고 그 키우는 그런 엔젤 투자자는 아니죠. 뭐라 그러지? 뭐 스타트업 투자자, 인베스터 뭐라 그러죠? 스타트업 투자자 이렇게 뭐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이분이 지금 그런 거 안 하고 옵션에 지금 도박하고 있는 거예요. 옵션은 도박이거든요. 도박이라고 보기는 뭐하지만 어쨌든 굉장히 리스키한 투자잖아요. 그럼 손정희 씨 지금 뭔가 지금 위기라고 하면 위기일까? 같은 지금 정체성 위기를 겪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옵션이란 뭐냐 하면 내가 옵션을 산다고 해서 그 회사 주식을 사는 건 아니잖아요. 그냥 그 회사의 주식이 오를 거라는데 내가 베팅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손정희 씨가 지금까지 해왔던 거 가치 투자랑은 전혀 거리가 먼 거예요. 가치 투자가 아니라 그냥 이 사람이 테크 주식이 더 오를 거라는데 그냥 돈을 건 거예요. 순수하게. 그러니까 이 사람이 원래 이런 일을 하는 분이 아닌데 이런 일을 하고 있고 돈이 엄청 많으니까 그 돈으로 지금 이걸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지금 시장이 뭔가 비정상적이란 얘기죠. 이런 내용이 지금 톱 기사로 나온 거예요. 저는 이런 기사를 볼 때 어떻게 보냐면 이게 너무 길어서 이런 기사가 엄청 많잖아요. 다 보면 한도 끝도 없어. 그래서 중요한 거는 다 보지만 뭐 팩트가 중요한 거는 앞에 몇 단락을 보고 그 다음에 맨 뒤를 봐요. 네, 맨 뒤를 보고 아니면 뭐 이런 그 사진 캡션이라든가 소제목 같은 걸 봅니다. 몇 개 앞에 몇 단락만 더 보면 세 번째 단락 볼게요. The aggressive move into the options market marks a new chapter for the investment powerhouse, which in recent years has made large bets on privately held technology startups through its 100 billion vision fund. 문장 진짜 기네. 참, 저는 이렇게 안 쓰는데 이 사람들 너무 길게 쓰네. 어쨌든 앞에서부터 보면 옵션 마켓에 아주 공격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거죠. 이것은 이 소프트뱅크의 한 새로운 챕터를 여는 그런 시점이다 라고 이 사람들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소프트뱅크가 지금까지 이렇게 안 했는데 갑자기 옵션 투자를 하기 시작했네. 그리고 소프트뱅크는 이전까지는 비전 펀드라는 것을 통해서 100 빌리언 달러를 투자해왔다는 거죠. 이 숫자가 나오면 또 좀 주저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이렇게 쉽게 보면 됩니다. 빌리언 달러는 한국 돈으로 1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100 BN 써 있으면 그냥 100조라고 보시면 돼요. 100조짜리 비전 펀드를 운영했던 사람이 지금 옵션을 투자하고 있다는 얘기죠. 등등 나오고 더 밑에 보시면 네 번째 단락, now로 시작한 단락을 보시면 누군가의 코멘트가 나오죠. 한 US 헤지 펀드 매니저의 코멘트가 나와요. 그 영문 기사들은 이렇게 한 네 번째 단락 정도 되면 꼭 누구의 코멘트를 넣습니다. 이게 공식이에요. 첫 번째 단락에서는 그냥 주제 빵 말하고 두 번째 단락은 그 주제를 조금 해설해주는 내용을 얘기하고 세 번째도 좀 해설해주고 네 번째에서는 누구의 코멘트를 넣어요. 이게 거의 공식으로 굳어져 있습니다. 다섯 번째 단락을 보면 The surge in purchases of call options 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짝대기가 그어져 있고
콜 옵션 한 다음에 짝대기가 돼 있고, 그다음에 derivatives that give the user the right to buy a stock at a pre-agreed price. 이렇게 또 짝대기 돼 있죠. 이렇게 짝대기 돼 있는 거는 앞에 나온 말을 설명해주는 구절을 넣을 때 저렇게 넣거든요. 그러니까 콜 옵션이 뭔지를 간단하게 설명해 준 거예요. 콜 옵션은 뭐냐 하면 derivatives, 그러니까 파생 상품이고, 어떤 파생 상품이냐 하면 유저에게 스톡을 미리 정해진 가격에 살 수 있게 하는 그런 파생 상품이다 라고 콜 옵션을 설명해 주고 있는데, 이렇게 설명은 해주고 있지만 그래도 파생 상품이 뭔지 정도는 알아야지 이 신문을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인디지오 블로그와 유튜브를 보셔야 되는 겁니다. 콜 옵션이 뭔지 제가 다 설명을 해드렸기 때문에 전 방송에서 그걸 보셨으면 무슨 이해가 갈 거예요. 네, 등등. 그래서 이제 마사요시 손 낸 얘기가 있고, 그래프가 있는데 나스닥 지수가 이렇게 쭉 나와 있어요. 3월부터 미친 듯이 올랐네요. 코로나 때문에 떨어졌다가 3월부터 미친 듯이 올랐고, 3월 기준 76%까지 올랐다가 마지막에 지금 어제 그제 떨어졌습니다. 손정희 형님 콜옵션으로 돈 벌었을 거예요. 돈 벌었겠죠. 지금 8월 한 달에만 테슬라가 26% 올랐고 구글 알파벳도 9%가 올랐대요. 그러니까 8월 마지막에 8월 마지막 아니고 9월 초에는 좀 빠지긴 했지만 어쨌든 8월 한 달 동안 투자한 것만 놓고 봐도 상당히 돈을 벌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옵션 투자가 중요한 건 한 번으로 돈 벌 수는 있지만 계속 이 짓을 하다 보면 언젠가는 다 날리기 마련인 것이라, 이분이 계속 이런 전략을 쓸 것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렇게 되면 그때부터는 손정희는 벤처 투자자가 아닌 거죠. 그냥 그때부터는 그냥 트레이더가 되는 거죠. 금융 트레이더가 되는 거죠. 자기 업의 본질이 지금 바뀌는 순간이 아닌가, 이런 생각까지 들어요. 지금 쭉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톱 기사를 봤고요. 밑에 기사는 보면 미국의 실업률이 8.4%까지 내려왔다. 왜냐하면 노동시장이 더 리바운드를 더 많이 했기 때문에, 더 많이 튀어 올랐기 때문에 라고 보고 있습니다. 타짜입니다. 여러분 손정희 따라가시겠어요? 저는 안 갈 것 같은데, 왜냐하면 손정희는 벤처 투자를 잘하는 사람이지 옵션 투자를 잘하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지금까지 손정희 형이 옵션 투자해서 돈 벌었다는 얘기를 들어보신 적 있나요? 뭐 없는데. 근데 뭐 그거 완전히 다른 세계인데 잘할 수 있을까? 모르겠습니다. 네, 아무튼 네. 또 그 오른쪽엔 이제 오늘 무슨 것들이 나오고 무슨 기사들이 있냐 소개를 해주는 건데요. 보면은 네, How to Spend This 세션에서는 어떤 뭐 Women on the Move에서 아마도 여성 운동에 대한 여성들의 무슨 기업 진출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고요. 밑에는 넷플릭스 사장인 리드 헤이스팅스가 점심을 먹으면서 인터뷰를 했다. 그 런치 위드 FT라고 하는 런치 위드 FT라고 해서 FT 기자하고 인터뷰가 같이 점심을 먹으면서 돈은 FT가 내고 얘기를 하는 그런 섹션이 있어요. 그런 코너가 있습니다. 매주 일요일마다. 네, 두 번째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이렇게 넘어가는데요. 두 번째 페이지를 보면 2페이지, 3페이지는 주로 국제 소식을 다루고요. 여기는 꼭 그런 금융이나 경제 관련 소식이 아니라 그냥 일반적인 뉴스를 다룹니다. 그래도 어쨌든 투자자가 알아야 될 것들을 얘기하는데요. 위에서부터 보면 그리스가 나토와의 토크를 차버렸다. 터키와의. 그러니까 지금 그리스랑 터키가 사이가 안 좋아서 뭐 나토에서 얘기가 잘 안 되고 있다, 이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이쪽은 제 관심사가 아니기 때문에 과감하게 패스. 두 번째를 보면 그 베이루트, 레바논 베이루트에서 엄청난 폭발이 있었잖아요. 그 영상 보셨죠? 엄청난 불상사였는데, 그 안 보셨으면 유튜브에서 한번 보세요. 정말 말도 안 되게 핵폭탄 같은 폭발이 있어가지고 많은 사람이 죽고 도시가 날아갔는데, 한 달이 지났나 봐요. 벌써 그게 한 달이나 됐나 봐요. 베이루트의 메딕들, 그러니까 뭐 의료진이 아직도 그 트라우마를 치료하기 위해 열심히 일하고 있다, 이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네, 레바논 상황이 정말 안 됐더라고요. 레바논은 우리가 뭐 흔히 중동으로 그냥 도매금을 치긴 하지만 시민 절반이 크리스천이고 워낙에 그게 옛날 그 고대 교회들이 있던 지역이기 때문에 온갖 종교들이 다 화목하게 어우러져 사는 나라고, 굉장히 사람들도 똑똑하고 지적이고 그런 나라라고 들었어요. 나심 탈렙이 레바논 사람이잖아요, 특히. 그런데 정치인들이 문제가 많아가지고 나라가 좀 너무 안 좋아져서 요즘에는 아예 그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한테 레바논 시민들이 네가 우리나라 좀 살려달라, 이런 얘기도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마크롱이 실제로 레바논 정치인들한테 개혁을 하지 않으면
혼을 내주겠다 이런 얘기까지 하고 갔다고 하더라고요. 레바논까지 가서. 네,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세 번째 기사는 르완다 내용이네요. 이것도 뭐 제 관심사가 아니라서 패스. 네, 근데 기사를 보낸 곳은 나이로비네요. 나이로비는 또 제가 가봤기 때문에 또 정이 가지만. 네. 그럼 세 번째 페이지. 세 번째 페이지는 바이든 뭐 화이트하우스 써 있는 거 보니까 미국 얘기인 것 같습니다. Pollsters attempt to explain Biden lead by rectifying errors in 2016 White House race. 폴스터는 여론조사 기관입니다. 2016년에 여론조사 했는데 다 틀렸잖아요. 트럼프가 떨어질 거라고 생각했는데 트럼프가 당선됐잖아요. 그래서 여론조사 기관들이 그때의 실수를 가지고 지금 이번 선거는 어떻게 하면 잘 맞출 수 있을까 이런 노력을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잠깐 그림을 볼까요? 그림만 보면 이게 왼쪽 그림은 2020년의 바이든과 트럼프의 격차고요. 2016년 클린턴과 트럼프 비교했을 때보다 지금 지지율 격차가 훨씬 크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하지만 위에 소제목을 보세요. 그 작은 그 큰 글씨 바로 밑에 있는 글씨 있죠. Betting markets move dramatically in Trump's favor despite Democratic challenger being ahead. 베팅 마켓은 도박 마켓입니다. 외국에서는 정치 가지고도 도박을 하거든요. 누가 이길지 가지고 베팅을 해요. 그래서 돈 걸고 돈 먹기 이걸 하는데 그게 합법인데 그 시장이 어떨 때는 여론조사보다 더 정확하게 맞추거든요. 근데 얘네들이 지금 트럼프가 이길 것 같다는 쪽으로 베팅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론조사에 따르면 바이든이 많이 앞서는 걸로 나오지만 도박사들은 지금 트럼프 승리로 많이 지금 옮겨가고 있다. 드라마틱하게 지금 그런 내용입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했는데 내용은 뭐 여러분 다 아는 내용이죠. 미국 선거라는 게 또 제가 얼마 전에 그 블로그에 쓴 글을 보면 아시겠지만 미국 선거라는 게 한국처럼 그냥 다수가 이기는 선거가 아니라 주별로 승부를 나눠가지고 주별 그 합계를 내가지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론조사 가지고는 별로 그런 그 승부를 예측하기가 어렵고 네, 렉시노님. 네, 말씀 맞습니다. 자신의 판단에 도박을 하는 것은 긍정적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말로만 할 게 아니라 자신 있으면 자기 돈 걸면 되는 거죠. 그게 진정한 리스크 테이킹, 그것이 진정한 그 책임감 있는 사람의 행동이 아닌가 합니다. 네. 아무튼 그래서 이제 이번 선거도 알 수 없다. 언론부를 보시면 The structural challenges that the survey field had in 2016 are still in place in 2020 라고 퓨 리서치 센터라는 그 폴스터 여론조사 기관 사람이 말씀을 한 거죠. 이게 뭐냐면 2016년에도 여론조사로는 맞히기 힘들었는데 그 구조적인 특징이 지금도 그대로 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번에도 모르겠다. 그냥 그렇게 얘기하신 거죠. 결론은 없는 그런 기사였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 페이지를 보면 아직도 국제뉴스가 나오는데요. 맨 위는 러시아에서 백신 트라이얼이 지금 잘 진행되고 있다. 이런 내용이었고 두 번째는 중국에선 지금 마스크도 벗고 파티를 하기 시작했다. 지금 사람들이 놀기 시작했다. 이런 내용을 썼습니다. 이런 내용을 쓰는 이유는 마찬가지죠. 지금 투자자들한테 지금 국제 정세가 어떤지를 알아보라는 거죠. 이걸 보고 뭐 중국에 투자하고 싶은 사람은 중국에 투자할 수 있고 러시아에 투자하고 싶은 사람은 러시아에 투자할 수 있고 뭐 그런 판단을 알아서 내리라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 기사는 아베가 이제 물러난 다음에 재팬의 그 일본의 후계자가 누가 될 것에 대한 그런 기사인 것 같습니다. 이것도 저는 현재로서는 노관심이기 때문에 안 봤습니다. 네, 그 다음은 광고인데요. 자사 광고인데 FT에서 어떤 유명 인사들을 데려다가 이제 막 그런 세미나도 하고 포럼도 하고 이런 행사를 하는데 요즘은 코로나기 때문에 온라인으로 하더라고요. 9월 3일부터 5월까지 진행이 됐고 제가 아까 잠깐 들어가 보니까 네, 이런 식으로 페스티벌을 했어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의 얘기를 들으실 수 있습니다. 이 사람 스냅챗 만든 사람이죠. 들을 수는 있는데 들으려면 로그인을 하라. 네, 돈 내는 거죠. 이것도 미리 돈 낸 사람만 들을 수 있는 그런 코너입니다. 네, 6페이지인데요. 빅 리드라고 해서 하루에 하나씩 어떤 토픽을 전해서 한 페이지를 털어가지고 그것만 쫙 집중적으로 다룬 페이지예요. 관심 있는 분야가 나오면 읽으면 되게 재밌는데요. 오늘은 미국 주식 얘기고
아까 했던 이야기 연장선에서 이번 대선에서 어떤 결과가 나왔을 때 그것이 미국 주식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하는 내용인데요. 너무 길어서 읽지는 않겠지만 맨 위에 볼게요. 맨 위에 보면 재밌는 일화가 나옵니다. 4 years ago, 2016년 전 대선에서 칼 아이칸 quietly slipped out of Donald Trump's raucous presidential election victory party at the New York Hilton. 칼 아이칸이라고 그 유명한 그 헤지펀드 매니저 있잖아요. 한국에서도 막 SK그룹 막 공격하고 그래서 막 돈 버는 그런 뭐 벌처 투자자 막 그런 사람 있잖아요. 이 사람이 그냥 기회를 잘 포착하는 걸로 유명한데 4년 전에 트럼프가 당선됐을 때 뉴욕의 힐튼 호텔에서 트럼프가 파티를 열었는데 칼 아이칸이 거기 참석했다가 슬쩍 빠져나갔다는 얘기죠. 왜냐? It was 2 a.m. Markets were tanking on the shock outcome and the billionaire investor wanted to take advantage. 새벽 2시였고 금융시장이 쇼크를 받아가지고 탱크가 이렇게 확 떨어진다는 얘기거든요. 지금 폭락하고 있었던 거예요. 미국 금융시장이 트럼프가 당선됐기 때문에. 그랬는데 이 억만장자 투자자인 칼 아이칸은 이 기회를 이용해서 돈을 벌고 싶어서 빠져나간 거죠. 어디로 갔냐? 보시죠. 그 다음 단락. Hillary Clinton's loss to the bombastic property developer. 발음이 부러졌습니다. Bombastic property developer has sent US stock market futures tumbling by as much as 5% that night. 그러니까 힐러리 클린턴이 부동산 업자인 트럼프한테 졌기 때문에 미국 스톡마켓의 그 뭐라 그래요? 퓨처스, 선도 거래 가격이 5%나 빠졌는데 그래서 triggering trading curbs designed to damp crashes. 그래서 그 뭐라 그러죠? 시장 보호 조치까지 내려졌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갑자기 5%는 빠져가지고 그랬는데 그리고 세 번째 단락. Around the world, investors were scrambling to understand what one of the most sensational upsets in US election history meant for their own markets. 전 세계 투자자들이 이런 쇼킹한 결과가 그 금융시장에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지금 고민하고 있었다는 거죠. But Mr. Icahn was so sure that Mr. Trump's presidency would be a boon to the economy that he called his brokers and placed an audacious $1 billion bet that the stock market would recover from the fright. 칼 아이칸은 너무나 확신을 가지고 있었어요. 트럼프가 대통령이 된 게 경제에 아주 좋은 일이 될 거다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자기 브로커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야 주식사 얼마어치? 1조 제가 아까 빌리언은 조라 그랬잖아요. 1조 원어치 주식사라고 새벽 2시에 힐튼 호텔에서 나가서 전화를 한 거예요. 그래서 칼 아이컨은 어떻게 됐냐? Come morning, 다음날 아침 The corporate raider had made a fortune. 큰 돈을 벌었다. 네. 이런 일이 있었다는 거죠. 4년 전 얘기를 쭉 했고 그래서 이번에는 어떻게 될 것이냐? 결론은 또 마지막에 있습니다. 마지막에 보시면 여기 그 마지막에 있는 큰 글씨 있죠. If global investors라고 되어 있는 부분 있죠. 여기 읽어보시면 If global investors start to have doubts about US policy because we can't declare a winner, the dollar is very vulnerable. 그 선거 결과가 한 번에 결정되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지금 이번 선거는 되게 우편 투표도 많고 해서 굉장히 개표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릴 거고 뭔가 그 결과가 깔끔하게 끝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데 그렇게 될 경우에는 달러 가치가 크게 떨어질 수 있다, 위험할 수 있다 이런 진단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사의 결론은 모르겠다, 위험하다, 그런 불안하다 이런 얘기인 것 같아요. 밑에는 항상 부고가 실리는 아닌데요. 오늘의 부고는 누구냐면 웬 아시아 사람인데 이 사람이 무슨 위인인가 해서 봤더니 위인이 아닙니다. 누구냐? 크메르루즈에서 사람들을 많이 죽였던 그런 프리즌 치프, 감옥 소장입니다. 내용을 보시면 이 사람이 캄보디아의 크메르루즈가 캄보디아 사람들의 4분의 1을 학살한 그런 아주 악독한 정권인데 그 정권이 끝나고도 처벌받지 않고 태국으로 도망가서 잘 살다가 몇 년 전에 나중에 잡혔는데 잡혀서도 그렇게 큰 처벌을 받지 않고 그냥 살다가 늙어서 죽었다. 네, 테넷 생각나네요. How do you want to die? 했더니 old 하는 거 그거 보셨나요? 그래서 이게 참 역사라는 게 항상 악인이 처벌받는 건 아니다. 참 좀 그렇다. 그런 내용의 부고 기사입니다.
지금까지만 봐도 굉장히 많은 세계 여러 나라의 소식들을 다 알 수가 있죠. 그리고 대체로 가장 큰 이슈인 미국 대선에 대한 얘기도 나오고 손정희에 대한 얘기도 나오고 뭔가 좀 큰 이슈들을 여러분들이 볼 수 있었어요. 아이고 또 11시 넘어가네. 네, 다음은 사설입니다. 좀 빨리빨리. 이번은 사설 페이지고요. 사설이라 하면 그 신문의 입장을 밝히는 거죠. 근데 파이낸셜 타임스 사설은 의외로 그냥 평이에요. 특별히 막 그렇게 재밌는 건 별로 없습니다. 오늘 사설 두 개를 보면 첫 번째 거는 워런 버핏이 요즘에 일본의 종합상사 주식을 엄청 샀거든요. 뭐 미쓰비시, 뭐 마쓰이, 뭐 이런 그런 상사 있잖아요. 무역회사. 엄청 큰 기업들인데 거기 주가가 좀 저평가됐다고 생각해서이지 모조리 5%씩 샀어요. 5개 회사를 5%씩 주식을 샀는데 그게 화제가 됐어요. 버핏이 무슨 맨날 뭐 애플 투자하고 뭐 아니면 철도 투자하고 코카콜라 투자하고 막 그런 건 줄 알았는데 왜 갑자기 일본에 투자했느냐? FT 사설에 따르면 미국 주식은 지금 너무 가치가 올라서 더 이상 가치 투자를 하기 어려우니 가치가 저평가되어 있는 일본에 투자하는 것 같다. 이것이 어떤 패러다임 변화를 그런 의미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내용의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밑에 기사는 그 러시아에서 얼마 전에 푸틴의 정적 한 명이 죽었잖아요. 뭐 맨날 일어나는 일이니까 전 놀랍지도 않은데 그거에 대해서 또 푸틴을 까는 그런 기사를 쓰고 있습니다. 맨날 이런 얘기 하면 뭐예요? 푸틴은 계속 인기도 높고 정적은 계속 죽고 뭐 독살되고 그러고 있는 마당이라서 한국에서는 마티즈를 이용한다면 러시아는 독가스를 이용하더라고요. 독가스 아니면 방사능. 네, 무서운 나라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제 레터스라고 하는 건 독자 칼럼란이에요. 독자 칼럼들은 정말 전 세계에서 다양한 사람들이 그 칼럼을 쓰고요. 뭐 유명한 사람들도 쓰기도 하고 뭐 안 유명한 사람도 쓰기도 하고 저도 한 2번인가 여기 내서 실렸던 적이 있고요. 오늘 나오는 내용은 위에 그림은 테슬라가 뭐 그냥 잘 나가고 있다 이런 그림일 것 같고 밑에 내용은 위랑은 상관없이 지난주 주말판에서 네, 주당 15시간을 일하는 것이 가능한지 이런 특집을 냈었어요. 그래서 되게 흥미로운 내용이라서 거기에 대해서 여러 독자들이 자기 의견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주당 15시간 일하는 게 뭐 어떻게 가능하냐? 그 예를 드는 거는 뭐 유발 하라리의 사피엔스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인류가 농사를 짓기 전에 수렵 채집 사회에서는 되게 조금만 일했다 뭐 이런 내용 있잖아요. 그런 내용이 들어있고 밑에도 뭐 여러 가지 내용이 있고 시간이 없어서 네, 그리고 이것도 재밌네. 항상 독자 편지란에 마지막 있죠. 마지막 조그만 거는 되게 위트 있거나 뭐 시니컬하거나 그런 그 글을 읽거든요. 이번 글은 뭐냐 하면 지난주 여기서 어떤 여성의 인터뷰를 실었는데 그 여성 인터뷰가 나간 지면에 그 인터뷰를 둘러싸고 있는 8개의 북 리뷰가 모두 남자 기자가 남자 저자에 대해서 쓴 기사였다는 거예요. 찾아봤는데 이겁니다. 가까이 보시면 이건데요. 이 여자분이 아마도 그 여자 작가이신 것 같은데 그 남성 위주의 문학계에서 여자로서 살아가는 게 얼마나 뭐 힘들고 외로웠냐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보시면 이 주변에 둘러서 남자 책에 대해서 남자 기자가 쓰고 남자 책에 대해서 다 남자 책이라는 거죠. 이게 되게 아이러니 아니냐 라는 내용의 독자 의견을 보내주신 거죠. 결국 FT를 까는 글인데 FT는 자기를 까는 글도 이렇게 종종 독자 의견을 실어줍니다. 이게 좀 영미권의 장점 아닌가 싶어요. 한국의 언론 매체들이 자기를 비판하는 글을 독자 편지란에 싣는다는 건 제가 생각하기에는 불가능한 일인 것 같습니다. 네. 왜냐하면 한국은 서로 견제하는 꼰대들이 많아서 누군가가 자사를 비판하는 글을 담당자가 실었을 경우 그의 라이벌이라든가 그를 시기하는 사람들이 그걸로 가지고 나중에 공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위험한 일을 안 하는 편이죠. 네, 참 안타깝죠. 네, 그 다음 페이지는 오피니언입니다. 여기는 이제 FT의 칼럼니스트라든가 FT 기자라든가 혹은 또 유명한 사람들이 자기 의견을 그렇게 쓰는 칼럼은 아니죠.
맨 위를 보면 테슬라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고요. 뭐 제가 읽어봤는데 별 내용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테슬라 주가가 많이 올라서 토요타와 뭐 기타 자동차 회사들 다 합친 것보다 비싸졌는데 그게 너무 오버인 것 같긴 하지만 뭐 오버가 아닐 수도 있다. 뭐 이런 그냥 그런 내용이었던 것 같고요. 밑에는 코로나에 대해서 하버드 교수님이 쓰신 내용인데 뭐 이것도 평이한 내용이에요. 내용을 보면 지금 미국에서는 락다운이 굉장히 오래 지속되고 있는데 코로나에 대응하기 위해서 인구 전체를 락다운하는 거는 좀 무식한 짓 같고 그렇게 하지 말고 좀 더 스마트한 방법을 써서 코로나를 대응하자 뭐 그런 내용입니다. 마스크를 쓰게 하고 뭐 위치 추적을 하게 하고 등등 그런 내용으로요. 오른쪽에는 제가 좋아하는 팀 하포드라고 해서 그 언더커버 이코노미스트라는 책을 쓴 유명 베스트셀러 저자이자 FT 칼럼니스트입니다. 이 사람은 경제학에 대해서 여기 주로 쓰는데요. 주로 이제 행동경제학에 대한 칼럼을 많이 쓰고 있고요. 이거는 제가 안 읽어봤어요. 또 이 사람 거는 좀 읽으려면 시간이 걸려요. 되게 생각을 많이 해야 되고 좀 재미있는 논리에 대해 설명하는 거기 때문에 금방 팍팍 읽고 지나갈 수 있는 성격이 아니라 시간이 좀 오래 걸리는데 어쨌든 이 사람의 칼럼이 이 자리에 맨날 실리고 있습니다. 맨날 아니라 토요일마다. 그 다음은 이제 경제 경영 섹션이고요. 뭐 빨리빨리 넘어갈게요. 스페인 은행 얘기, 뭐 유럽 정 얘기, 여기는 아마존의 영국 얘기, 뭐 아마존에서 영국의 아마존 사이트에서 가짜 리뷰들이 있었다, 뭐 이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는 재밌는 기사가 나오네요. 마이클 조던이 나오는데 무슨 얘기인가 해서 봤더니 마이클 조던이 드래프트 킹이라는 곡과 어떤 딜을 맺었나 봐요. 그 딜이 뭔가 봤더니 네, 앞에는 그냥 옛날 일화가 나오고 있고요. 도박을 좋아한다. 그 농구 선수 선역 시절에도 도박을 좋아했고 뭔가 베팅을 하는 걸 좋아했고 이번에 조단이 한 베팅은 뭐냐 하면 미국에 판타지 스포츠 업체가 있는데 이 드래프트킹이라는 게 판타지 스포츠 리그를 운영하는 업체인데 거기에 지분을 샀다는 것 같아요. 네, 판타지 스포츠라는 건 실제 선수들의 명단을 가지고 인터넷상에서 이렇게 내가 선수 팀을 꾸려서 조합을 해가지고 그걸로 가상의 시합을 붙이는 거죠. 그래서 매 경기 결과에 따라서 내가 조합한 그 팀의 결과가 달라지고 해서 뭐 승부를 내는 이런 게임인데 그게 미국에서는 되게 인기거든요. 되게 오래됐어요. 2000년대 초반부터 되게 판타지 스포츠가 인기여서 그런 산업이 활성화되어 있는데 거기 조단이 지분을 샀다 이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 밑에 내용을 보면 유명인들이 이런 식으로 어떤 사업체에 투자를 한 경우 결과가 어떻게 됐나를 보여주고 있는데 가장 돈을 많이 번 사람은 조지 클루니. 맨 오른쪽에 보시면 맨 오른쪽 위에 조지 클루니가 카사미고스라는 술 회사 같은데 데킬라 회사에 투자를 해서 78.4%를 벌었다. 아마 그 다음에 엑스테스 거예요. 그런 내용이 있고 라이언 레이놀즈도 얼마 전에 US 진 술 회사, 미국 술 회사에 투자해서 돈 벌었고 제이지도 돈 벌었고 돈을 못 번 사람은 맨 왼쪽 아래에 있는 코미디언 댄 에크로이드라고 있습니다. 댄 에크로이드가 누군지 아시면 또 올드 세대, 고스트바스터즈 나왔던 분이죠. 이분은 2000년대 초반에 술 회사에 투자했다가 보드카 회사 투자했다가 돈을 벌지 못했다고 합니다. 네, 이런 내용이고요. 네, 뭐 그 다음 페이지는 팔란티르라고 하는, 팔란티르 맞나요? 이 회사 제가 발음을 확실하게 모르겠는데 그 미국의 AI 알고리즘 돌리는 회사거든요. 근데 이 회사가 IPO를 상장을 곧 할 건데 문제가 뭐냐 하면 국방부라거나 무슨 그런 국방적 컨트랙트를 굉장히 많이 따는 회사라서 되게 내부 보안이 철저하대요. 그래가지고 IPO를 하려면 내부 정보를 많이 공개해야 되는데 그걸 못하니까 이 회사의 가치가 얼마나 되는지에 대해서 그 금융업계가 잘 판단을 잘 하기 어렵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오른쪽에 보면 축구 얘기가 나오죠. 프리미어 리그가 이게 얼마야? 5억 4천만 파운드 5억 4천만 파운드만큼 지금 수익이 떨어지게 생겼다. 예상치보다 5억 4천만 파운드 적게 수익이 날 것 같다. 왜냐? 코로나 때문에. 뭐 이런 내용입니다. 요즘 맨날 나오고 있는 내용이에요. 네, 그리고 이제 거의 마지막쯤에는 이제 그냥 주식시장 시황 얘기가 나옵니다.
토요일자니까 금요일 밤에 미국 시장이 많이 떨어졌잖아요. 그래서 미국 시장이 중력이 미국의 테크 스톡들을 때렸다. 그러니까 중력에 의해서 지금 테크 스톡들이 떨어졌다는 얘기죠. 그동안 막 날아가다가 드디어 중력이 작용을 해서 밑으로 좀 떨어졌다. 뭐 이런 내용의 시황을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네, 둥둥 이제 계속 그런 금융시장 얘기가 쭉 나오고요. 네, FT는 이렇게 시장 데이터들도 아직까지 인터넷뿐만 아니라 종이로도 이렇게 상세하게 다 보여주고 있습니다. 누가 보는지 모르겠는데 뭐 보는 사람이 있나 봐요. 네,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마지막에는 렉스라고 해서 렉스 칼럼 페이지인데, 이 렉스는 아주 짧은 칼럼이에요. 짧은 칼럼인데 정말로 돈벌이에 도움이 되는 그런 칼럼들을 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걸 사라, 어떤 걸 사지 말라, 어떤 건 위험하다, 이런 식의 어드바이스를 주는데, 이 렉스 칼럼만 쓰는 사람들이 FT 본사에 여러 명이 앉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렉스 에디터라고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그 일만 하는 사람들이고, 굉장히 아는 것도 많고 경력이 굉장히 많은 에디터들이 이 일을 하고 있고요. 이 렉스 칼럼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반 디지털 회원한테는 보이지가 않아요. 디지털 프리미엄 구독을 해야지만 보이는 그런 칼럼입니다. 어제자에 재밌는 렉스 칼럼이 있었는데, 보시면 K-팝, 네, 금요일자의 렉스 칼럼인데요. K-팝 빅히트 얘기가 나와요. 뭔가 쭉 읽어봤어요. 쭉 읽어봤더니 다이너마이트가 발표를 해가지고 뭐 BTS가 굉장히 인기를 끌고 있고, 그래서 이런 인기에 힘입어 빅히트 엔터테인먼트가 곧 상장을 할 예정이다. 상장을 하게 되면 이 주식을 살까 말까, 사야 되는 건가 아닐까,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렉스 칼럼의 결론은 뭐냐 하면, 빅히트는 그 코로나 때문에 그 방탄소년단의 쇼들이 많이 취소가 되고 해서 좀 매출이 그렇게 안정적이지 않을 수 있다. 반면에 좀 안전한 투자 건수가 있다. 그건 뭐냐 하면, 방시혁의 사촌이 넷마블 보스인 방준혁인데, 넷마블이 빅히트의 지분을 25%나 갖고 있어. 그리고 그런 사촌 관계이기 때문에 빅히트의 그 지적재산권을 이용해서 넷마블이 뭔가를 만들 가능성이 높아. 특히 모바일 게임을. 그렇기 때문에 사고 싶으면 빅히트를 살 게 아니라 넷마블을 사라. 이미 12%나 하루 만에 오르긴 했지만 그게 더 나을 거다. 이런 팁을 주고 있습니다. 꿀팁이죠, 꿀팁. 네, 그렇답니다. 제 의견은 아니고, 렉스에 따르면 빅히트가 아니라 넷마블을 사랍니다. 방시혁이 아니라 방준혁을 사라. 이런 걸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 사람들이. 저도 모르는데 참 신기한 일이죠. 네,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본 섹션을 다 봤습니다. 지금 다 봤고요. 주말판도 보여드리면 좋은데, 이거 너무 시간이 오래돼가지고 주말판은 또 다음에 보기로 할까요? 네. 간단하게 보여드리면 뭐 이런 식으로 주말판 나와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와이어카드 특종을 한 기자의 체험담이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사이먼 쿠퍼라고 또 되게 제가 엄청 좋아하는 그 칼럼니스트, 네, 축구 전문가이자 어떤 도시생활 전문가, 네, 그런 칼럼 쓴 사람 칼럼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런치 위드 FT라고 해서 아주 핵심, 아주 이슈가 되는 인물을 한 명 선정해서 그 사람하고 점심을 먹으면서 얘기를 나누는 겁니다. 돈은 FT가 내고, 대신에 그 사람이 가장 좋아하는, 애용하는 식당에 가서 이 사람이 추천해주는 메뉴를 먹습니다. 그리고 사진을 찍지 않고 이렇게 그림을 그리는 이런 코너가 있고요. 되게 인기 코너고 정말 유명한 사람들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번에는 넷플릭스 CEO인데 궁금해서 저도 이따 읽어봐야 되겠습니다. 맞습니다. 제가 사이먼 쿠퍼 컬럼 블로그에 많이 올리죠. 다음에 2탄. 네, 이것도 1시간만 걸렸네. 제가 오늘 30분 하려고 했는데 정말 미치겠네요. 네. 아무튼 네,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더 궁금하신 점 있나요? 주말판 엄청 길죠. 네, 엄청 길고 정말 이거 하나하나 읽으려면 끝도 없어요. 정말 하루가 갑니다. 그리고 내용이 다 좋아요. 와인 섹션도 있고 음식도 있고, 이거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하우스 앤 홈이라고 해서 그 인테리어, 뭐 가드닝,
뭐 이런 거 나오는 칼럼인데, 이런 거 나오는 섹션인데, 제가 옛날에 데이비드 탕이라는 그 홍콩 할아버지 소개한 적 있어요. 블로그에서. 돌아가셨는데 홍콩 사람인데 이제 영국으로 이제 어릴 때 와서 거기서 살아서 이제 완전 코스모폴리탄으로 산 되게 멋있는 할아버지거든요. 그 상하이 탕이라는 브랜드를 만드신 분인데, 그분이 바로 여기다가 칼럼 쓰셨어요. 어느 자리냐면 두 번째 자리에, 두 번째, 왜 없어? 헐. 아무튼 여기 이제 원래 2페이지에 칼럼을 쓰셨거든요. 제가 지난주 걸로 보여드리면, 이게 지난주 하우스 앤 홈인데, 이 페이지에 요 자리가 그 데이비드 탕 할아버지의 자리였습니다. 안타깝게도 돌아가셔가지고, 돌아가시기 직전까지 칼럼 쓰셨고 돌아가셔서 아쉽게 됐지만, 그 자리를 넘겨받은 친구도 대단한 친구예요. 짠! 멋있죠? 네. 루크 에드워드 홀이라는 친구고요. 이게 그 인테리어 쪽 하시는 분 같아요. 근데 젊고 굉장히 아는 게 많고 센스가 대단해요. 그래서 추천 같은 걸 진짜 잘해줘요. 이번 같은 경우는 음악을 뭘로 들어야 되냐, 집에 어떤 기기로 음악을 들어야 되냐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 얘가 자기는 마샬 스피커를 많이 쓰고 소노스도 쓰고 뭐 그런 걸 잘 쓰고 있는데, 그 이유는 다른 인테리어하고 잘 매칭이 되기 때문이고, 최근에는 이런 뭐 주크박스 같은 것도 인기를 끌고 있고, 아니면 LP도 많이 듣는다, 뭐 이런 내용을 이제 설명하고 있는데, 이 친구도 엄청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만일 FT를 구독하시게 되면 하우스 앤 홈도 절대 버리지 마시고 이 페이지에 루크 에드워드 홀을 꼭 봐주세요. 네, 멋진 친구예요.